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22일. 예, 11월 20일 1122에 만나는 정호의 손혜원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민들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그리고 또한 또 저도 그 다음날 아침에 YTN에서 한 15분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3일 전의 일이 뭐 한 3년 전 일같이 이렇게 새까맣게 뒤로 가버린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안에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다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이 상대로 여러분들 앞에 놓고 이 손혜원 인사이트에서 그야말로 통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프로가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건 뭐 의견이 분분하죠. 무슨 뭐 쇼였다 어쩌다 뭐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근데 저는 제가 인터뷰를 YTN에서 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기사가 돼서 나왔지만 이제 제가 했던 내용들에서 부정적인 내용 두 가지가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그 뭐 제가 그 탁현민 행정관의 이야기 나 같으면 안 했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같으면 안 했다, 누가 했으면 잘 됐고 누가 했으면 안 됐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홍보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치 제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그 전 행정관에 대해서 뭔가 디스를 하는 듯한 그런 이제 그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얘기에 그 이제 어떤 뜻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내용에서 충실치 못했다, 뭐 미리 짜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건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잔당에서 늘 하는 얘기 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감성팔이나 이 쇼맨십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쇼맨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 방법, 대중 전달의 방법에 있어서 뭐 이게 뭐 드라마 같이 뭐 자기적이다, 너무 감동을 연출하려고 뭐 도보다리니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기본에 있는 게 밑에 흐르는 게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열광적인 팬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분이 인기가 워낙 그 극렬한 지지층에서 이 인기가 좋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런 후보나 그런 의원들, 그런 그 정치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그 배가 아픈 거죠. 항상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제로 제가 간단하게 그 논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들을 오늘 조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홍보 일을 하는 거고 메시지 관련된 일이 제 직업이기 때문에 뭐가 잘 됐다, 뭐가 잘못됐다를 뼈 따로 살 따로 피 따로 저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봤을 때, 참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실한 인간은 아니에요. 저는 열정적인 인간이고 창의적인 인간이긴 합니다. 성실한 인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제가 어떤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제 몸이 뭐 가루가 되더라도 저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를 해내고 마는 추진력과 이 일을 진행하는 그런 이 판단력이나 능력이 있는 편이죠. 그러나 저한테 없는 게 제가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매사에 성실한 판사 검사들, 우리 뭐 특히나 그 우병우, 김기춘으로 우리 귀결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저는 없어요. 성실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참 제가 이 모 지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 19일 날 방송에 대해서 20일 날 아침 새벽 7시 15분에 인터뷰를 하자라는 그 요청을 거절을 못했습니다. 너무 거절 많이 하고 살아요. 제가 TV나 인터뷰 방송에 절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송보다 제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전달이 돼야지 그들이 편집하거나 그들이 뭐 맘대로 이 조작을 한 그런 쪽에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이 대통령의 연설을 2시간 동안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 메모를 했어요. 빨간 줄 그어가면서 파란 줄 그어가면서 다 해놓고 이거를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 1시간 이상을 다시 방송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논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해야 되는 일,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충실하게 하죠. 처음에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안 했겠죠. 제가 불성실한 인간이긴 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일이 싫어. 라고 한다면 제가 안 했을 텐데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담, 책임감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그 제목을 보면서 사실은 되게 실망했습니다. 이 도대체 제목이에요. 문재인이란 이름이 없어요. 그 뒤에 백드롭에 없어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300개의 질문 국민이 묻는다. 뭐야? 누구한테 물어? 무슨 질문이고 누구한테 물어? 처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좀 했다면 사람들이 좀 실망이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제목이 또 하나 나오는데 2019, 국민과의 대화. 누구랑? 무슨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빼죠? 한마디도 대통령과의 대화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하건데 청와대 측에서 그 얘기를 넣지 말라고 했을까? 그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MBC 측에서 이 주체를 누구와 국민과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국민과 누구와? 대통령 한 사람과의 대화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중에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주체가 없어요. 누구와 국민과는 맞는데 300명 맞는데 국민이 묻는다. 누구한테 물어요? 정부에 물어, 행정부에 물어, 국회의원한테 물어, 방송에 물어. 대통령 문재인에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고요. 진행자를 배철수 씨로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딱 했고요. 배철수 씨가 진행자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별로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이분이 그 정청래 전 의원이 나가는 판도라를 처음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도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제 여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이분이 이 프로의 MC로서 승낙을 한 데 있어서는 그때 당시 판도라를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대중성에서 요청이 왔겠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정치를 등한시했던 자기의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해서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이 들었지만 판도라가 횟수가 진행될수록 굉장히 잘했어요. 대중 친화적이고 예를 들면 김어준 총수가 아주 대중적인 일반인의 구어체 언어로 지금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대중문화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수 출신으로서 오랫동안 대중과 함께 교류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 정치라는 화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대중성과 객관성이 함께 들어갔을 때 괜찮은 방송을 진행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는 이제 부담이 됐던지 아니면은 뭐 그 이상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지 판도라의 진행자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배철수 씨가 나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진행에 있어서도 저는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철수 씨가 이미 정치에 관련된 그 토크쇼를 했었던 진행의 그 경험이 꽤 있는데다가 이 대통령이 이 진행자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겠죠, 물론. 근데 그 오케이 한 이유가 쉽죠. 70, 80 세대에 있어서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선호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오케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70, 80 얘기가 나왔지만 그 뒤에 대통령이 한 번 또 얘기를 하죠. 배철수 씨가 부럽다. 라는 것에는 그분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부럽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는 인사이트는 가로 열고 자유로운 그런 대중과 접하고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기 분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정치인처럼 그리고 대통령처럼 큰 부담은 느끼지 않지 않는가에 대한 부러움 가로 닫고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요. 분명히 제가 그걸 느껴요. 말씀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날 배철수 씨가 화답을 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음악을 했지만 그리고 음악을 했지만 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 시민들이 나서서 뭔가를 새롭게 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80년대에 있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별로 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국가 사회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 배철수 씨가 자기는 음악을 했지만 이쪽에 정치권 쪽으로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피 흘리고 자기 몸을 담보로 이 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자기는 한 게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 특유의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렇지 않다. 당신은 당신의 일로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배철수 씨가 아주 숙련된 이 사회자의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인생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그 사회자로서 저는 낙점이 된 거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직접 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존 레논의 노래를 이제 선곡을 하죠. 그것도 아주 좋은 곡이었습니다. 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거기서 또 대통령이 이제 또 감동을 하죠. 그런 얘기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서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초선밖에 하지 않은 국회의원이고 정치권에 그 오래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결국은 처음에 원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까지 한 번에 도전이 있었고 두 번째 만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에서 보면은 나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 노래의 덕담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받은 만큼 갚으라는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그 이제 그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비판도 받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까지도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16,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작은 대한민국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그 300명을 16,000명 중에서 골랐다면 이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질문과 대답의 총량에 대해서는 MBC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고, 이걸 뭐 나중에 이거를 뭐 수레로 실어 와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대답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엔 16,000명의
그 사람 중에 300명을 모았다면 300명의 질문이 분명히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그 답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자막으로라도 올리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300명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의 그 직업과 나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올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이 난장판을 이룬 그 속에서 그 난장판 중에 하나가, 저는 반드시 이 보수 쪽에서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서 저 예의 바르지만 아픈 소리가 한두 개는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아주 극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한당이나 비판 여론이나 보수 여론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MBC에서 이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2시간 동안에 그 질문과 대답의 총량에 대한 계산을 했었어야 되고, 그중에 10%에서 20% 정도는 불편한 질문과 대답을 저는 반드시 넣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청와대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 만드는 것은 욕먹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왔는데, 그리고 16,000명의 의견을 보내왔고 300명이 뽑아져서 나왔는데, 그들의 얘기 중에서 질문 중에서 가장 불편한 얘기를 할 사람을 지적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변명하지 말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질문들이 쭉 나오죠.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그 민식이 어머니, 부모님이 나오죠. 저는 이 부분도 민식이 부모님이 나오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 3번째 정도 나왔어도 전 좋았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이제 울컥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보는 이들한테도 굉장히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짠한 생각으로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 전 이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첫 부분에서 이것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청와대나 이 MBC의 문제였다고 보는데, 이거 결정은 저는 청와대가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비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감성의 흐름이요. 감정의 흐름이 이렇게 시작한 거는 저는 좋지 않았다고 봐요. 이 민식이 부모님은 그야말로 기승전결이다 하면 클라이막스에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분들이 나오면서 3번째 1, 2, 3, 4로 나눴다면 그 기승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에 나와야 되는 얘기를 처음에 내놓고 나니까 뒤가 약간은 기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나온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다문화 가정 얘기가 나오죠. 다문화에 대한 얘기들 전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나 안착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답이 쉽고 그리고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들어간 건 좋았지만 조금 길었어요. 근데 긴 것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질문의 형태,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 길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장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MBC의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 번의 얘기가 나와. 이게 다문화에선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길었던 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잘못된 거였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대통령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답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면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병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고등학생이 나와서. 그렇죠? 이것도 언젠가는 가야 될 모병제지만은 이 병력 중심이 장비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 남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군축으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대통령의 소신. 그런 대통령의 소신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리죠. 우리가 언제까지 국방비에 이렇게 돈을 쓰면서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다른 선진국의 우리가 이 예를 보면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질 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대통령의 대답이 나왔죠. 여기서도 이제 군인의 보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강건한 체력으로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어도 군대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제가 YTN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 문제를 여기다 올려놓은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었다고 봅니다. 경제를 2시간 동안 300명하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기껏해야 일자리니 무슨 뭐 여기서 뭐죠? 소상공인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서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처음에 100분이었지만 2시간까지 갔죠. 그 시간 안에 어떤 질문과 어떤 답으로 그 대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들 불러서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경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안에다 경제를 n분의 1로 원업댐으로 넣어놓고 시작한 것 자체는 그거는 저는 기획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도 요청하건대 경제부 기자들이나 또는 경제 전문가들을 하고 함께 녹화로라도 좋으니 대통령과 함께 서로 이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은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같이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자보다는 경제 전문가들 뭐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어도 되고요. 한 10명이나 5명에서 10명 정도를 모셔다 놓고 저는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노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의 얘기가 나왔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 문제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문제는 항상 우리 대통령이 관심 많이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52시간 근무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또 그 근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집값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얘기한 대통령의 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일단 기다려볼 수는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이제 뭐 이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집이 2채, 3채 이상 있는 사람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이 이 여야의 그 갈등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았던 것이 이 젊은 친구가 나와서 얘기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뭐 언제나 생각합니다. 저는 부동산이 집은 한 채지만 뭐 부동산이 또 사무실도 있고 박물관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뉴욕에 집을 2채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서 한국의 부동산세가 얼마나 어이없는가를 저는 그때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지옥이에요. 불행이에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한 채 집 하나에 거기는 또 이 프로퍼티 텍스라서 부동산세를 내는데 다달이네요. 근데 10억짜리 집에 한 달에 부동산세가 얼마냐면 거의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한 500불 정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불씩을 550불인가 하는 그 돈을 부동산세로 냈으니 1년이면 600만 원을 낸 겁니다. 벌이가 없는 사람들이 집을 2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진짜. 그리고 집 수리하는 모든 그 관리비를 그 전기값, 수도값 빼놓고는 전부 다 주인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미국은 세입자가 제일 행복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부동산세 굉장히 어이없는 그런 정도구나. 부동산세가 올라야 사람들이 이렇게 인구는 줄어가는데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부동산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넘겼죠. 예. 그냥 뭐 부동산 전체에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지자들 중에 한 얘기 중에서 많이 늙으셨다고 힘드신 것 같다 하면서 아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광팬이 한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2009년에 그 운명이라는 책을 봤다. 근데 그 책을 보니 최근에 다시 봤다는 얘기예요. 봤더니 그때 이미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고 계셨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고 2년 반이나 돼서 이제서야 검찰개혁을 이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늦게 시작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이 얘기를 다시 제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왜 이제서야 시작을 해서 이제 반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시작을 해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그 정말 길길이 뛰면서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동력을 이 탑재가 된 후에 지금 시작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날 그 지으신 그 웃음과 그 미소를 보면서 본인도 후회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6개월 이내에 시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하고 싶었으면 그때 장관 임명을 했다면 이렇게 오랜 준비를 조국을 시킬지도 모른다라는 모든 것이 노출된 다음에 이렇게 하니 문제가 생긴 거죠. 전술과 전략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하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의 광편에 대한 얘기 제가 보면서 굉장히 짠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리고는 그 대통령이 공수처 얘기를 시작하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전에 그 이회찬 그 총리도 이회찬 당대표였던 시절이죠. 총리가 아니군요. 당대표 시절에도 이분이 이것을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하시면서 여야가 바뀌면 서로 생각이 바뀌지만 결국은 이 고위공수처 비리수사처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거기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는 장관과 검사와 판사와 국회의원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당략을 갖고 할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함께 이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그런 이 역할의 그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를 대통령께서 이 얘기하려고 나오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2년 반의 반환점을 돌면서 여기서 국민과 직접 공수처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 그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뭐 아니면 많은 거지. 그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힘을 실어서 소신 있게 구체적인 얘기를 한 부분이 공수처 부분입니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이 공수처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다. 이것은 검사 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감시하는 국민의 기구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저는 대통령이 이 자리를 만드셨다면 그것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쯤 반드시 한 번쯤 나와서 언론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들려주려고 한 이야기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오늘 이 19일 날에 이 대화의 목적이 저는 이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지한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강력하게 윤석열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검찰의 그 수장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 사람을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하셨으니 지지해야죠. 당연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이것에 관심을 국민들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라는 얘기. 저는 뭐 이 부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낮춰서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에 질문을 했던 그 300명 중에 가장 큰 수혜자를 이분이라고 생각해요. 일용직 노동자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고용부의 혜택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 4시에 나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일자리를 배분해주는 그
이제 또 단체인지요. 그런 이 새벽 4시에 나가서 만나는 거기서 그 일자리 수급을 뭐 결정하는 부분들인가요? 그분들한테서 10% 내지 20%를 이 수수료를 떼준다는 얘기. 그리고는 또 여기서 이제 그 외국 노동자들이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야말로 정말 그 아주 간절하게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랬던 거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 10%를 뗀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이 고용 불안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송구하다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십니다. 저는 이 정책은 반드시 그 이날 발표하신 분의 그 목적에 맞게 저는 이 부분은 이 수정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 고용부의 혜택이 그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될 거라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 또 무슨 뭐 이 반대쪽 여론에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도 반응을 보이셨던 사안에 대해서 절대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닙니다. 저를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죠.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남북 관계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소원했던가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상당히 가까이 있지만 지금 이것이 남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미의 문제에서 더 심각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를 살피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성공단 입주자들이나 이제 그 금강산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해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듣고 가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 탈북 주민에 관련돼서도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대문화 가정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만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충분히 이것도 대통령께 수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양에 치킨집 만들어 놓고 망하신 분도 그 억울한 사정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게 묶여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남북관계 개성 문제, 그 금강산의 얘기, 그리고 평양에 그 가게를 냈다가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저 같으면 이 300명을 사안별로 이렇게 나눠서 피켓이라도 들어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시간 안에 300명의 의견을 듣고 대답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북 문제에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문제 얘기를 할 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지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보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보다 또 좀 더 오래전에 좀 사적으로도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자신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조금 알아요. 근데 이 남북 문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소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수처 때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이 전체의 그 가장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 공수처였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대 이 지지율에 대해서도 아주 참 감동적인 얘기죠. 외면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망은 했지만 외면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떤 또 언론에서는 그 외면의 가로 앞에 정치에 대한이라고 아니에요. 문재인 개인 대통령에 대한 거죠. 실망은 했지만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그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20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그거 보세요. 20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게 누구에 대한 지지율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여러 사태에 대해서 20대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20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슨 가로 열고 정치에 대한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맞지도 않는 평론을 합니까? 이것은 나에 대해서 실망을 했겠지만 나에 대해서 외면한 것은 아닐 거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학생이 나와서 이제 페미니스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남녀 차별에 대한 거 아직도 뭐 차별이 아주 뭐 만연하고 있지만은 차츰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조크를 전혀 못 하시는 분인데 그 어린 여학생들이나 그 남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 나와서 그 이제 우리 그 아마 집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보시면서 너무 말들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눈이 이만해지시면서 또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성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는 성소수자를 존중한다. 이 사람들의 권익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나 동성 결혼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 아니겠는가? 언젠가는 될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뭐 엉뚱하게 뉴질랜드 총리 부부 얘기, 대통령인가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은 그 국가가 인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의 그 예의로서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한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아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신다면요, 이분은 누가 써준 거를 갖고 읽을 때는 그 이렇게 목소리도 약하고 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선 말이 빠르지 않고, 그리고 말의 강약이 그렇게 뭐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잘 알고 소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원고 없이 대답하실 때는 그야말로 아주 강력하게 힘이 실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뭐 연설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 어떤 달변이나 어떤 정말 유려한 연설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장과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자기 얘기를 할 때가 가장 전달이 잘 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연설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화려하게 현란한 연설이 언변이 좋아서 그 사람이 연설을 잘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써갖고 나오는 연설의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연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설문에 항상 누가 써준 대로 안 하고 거기다 빨간 줄을 너무 많이 그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이 써준 연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날의 대화에 있어서는 아무 자료도 없이 아무 쪽지도 없이 그냥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믿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분이 힘있게 대답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분이 배려를 생각하고 있고 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늘 하던 얘기였고요. 내기셨고, 그 다음에는 그 이번에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에서는 그 이 작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미처 대답하지 못한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그 이제 서면으로 드리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경청이라는 것, 국정에 대한 반영 참고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하시죠. 임기 절반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했다. 이제 마지막 임기 절반에는 우리가 정한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겠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반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나온 임기 반, 지금 앞으로 남은 임기 반의 얘기를 잘라서 마지막에 이제 하셨죠. 그리고 마치 이순신 장군의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하듯이 아직도 내게는 2년 반의 임기가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마무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마지막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제가 YTN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쭉 요약을 했고요. 저는 이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잘잘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는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나온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민정 대변인은 무슨 뭐 자기들이 제안을 했다. 솔직히 청와대에서 이거 제안할 사람 누가 있게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직접 나가서 300명하고 앉아서 계시죠라는 제안을 누가 하겠습니까? 뭐 가까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나 MBC가 이 300명을 불러서 대통령 앞에 같이 대화를 하겠다고 작정을 한 주변 사람들이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뭐 누구도 그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넘치는 내용들이 그 모자라는 형식을 저는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만 만들어 놓고 텅텅 빈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뭐 타당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 당대표 자리 갖고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의견이나 뭐 이런 그 추진력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지난번 첫 번 2012년 대선이나 이번 대선에서 이 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대중을 향한 그 진정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설득력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항상 다른 사람들을 거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보다 직접 국민들하고 만났을 때 훨씬 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됐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저는 나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 문재인이라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빛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설픈 여러 가지의 그런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소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런 왜곡된 언론의 사회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2시간 동안 그 국민의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울려 퍼졌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에서 제일 분해서 펄펄 뛰는 첫째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한당은 저는 둘째라고 봐요. 첫째가 누굴까요? 언론이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 보수 언론, 왜곡된 기사로만 짜맞추는 이 언론입니다. 언론이 제일 분한 거죠. 지난번에 KBS 했으니까 이번에는 MBC 할게. 했으니까 KBS도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때는 언론일 했으니까 이번에 국민들하고 할게. 이건 너무나 멋진 전략이에요. 안에서 이런저런 뭐 약간의 소란은 있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소란이었죠.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내공으로 덮을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는 소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고 이 기획은 성공이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MBC와 청와대는 별로 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문재인이라는 그 대통령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개인기로 충분히 자신 있게 이 자리를 결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진정성으로 저는 성공으로 만든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통쾌하지 않습니까? 저 보수 언론들과 저 자한당이 펄펄 뛰며 약올라하는 이 순간들을 보는 것이, 직접 국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네들이 뭐 이런저런 평론은 맘대로 짜맞추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 어린 문재인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어느 정치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팬덤의 그 원인인 그 진정성과 그 순수성과 정직함과 그리고 이 약자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를 우리는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획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YTN에다가 80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80점은 굉장히 좋은 점수죠. 나머지 20점은 MBC와 청와대가 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요청한 공수처법을 설치하는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라는 그 SOS에 화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새날에 가서도 얘기했고 제가 시사타파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그 표창원 의원이 했던 한 명 한 명의 표를 확인해서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과정을 이번에 똑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미스 US에서 나섰고 그리고 이것을 체이노 TV에서 지금 그 푸른 장미, 파란 장미 시민 운동, 시민 행동이라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거기에 댓글도 달고 이제 그 링크를 다 하면서 그 어젯밤 오늘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체이노 TV 선생님 이 진행이 너무 이제 여태까지 하던 방송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 안에다가 이 운동을 지금 넣어서 이제 이걸 홍보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국회의원이 찬성해서 몇 명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유보를 하고 있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느냐를 찍어서 표수를 확인을 하는 것을 하루에 3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들은 그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유보를 이 찬성으로 바꿔주십시오를 하면 되고요. 그것도 그 지역구의 시민들이 나섰을 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유보가 자한당에서도 60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4명의 유보가 있고요. 반대는 뭐 자한당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요. 바미당에도 유보가 있고요. 민평당에도 유보가 있습니다. 유보를 우리 쪽으로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시민들이 한 명 한 명한테 시민의 목소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파란 장미 시민 행동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행동은 대통령의 공수처 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에 미국에 있는 미스 USA가 답변을 했고 체이노 TV가 실행에 옮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시고요. 저는 간략하게 줄여서 다시 SNS로 그 확대 생산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시키면 우리 해야죠.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국민들에게 꼭 당부를 했던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에 대한 처리, 그중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스 USA 언제나 성원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체이노 TV 그야말로 끝까지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